2024년 마지막 KST 세션 학회에 참석하신 선생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좌장으로 저는 고대 안암병원의 강준원이고요. 고대 구로병원의 전병원 선생님, 강릉 아산병원의 박승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패널로 김선배 선생님, 김성욱 선생님, 김정훈 선생님, 김태우 선생님, 박창순 선생님, 서웅 선생님, 신용학 선생님, 이성훈 선생님, 조용찬 선생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제 순서대로 좌장 쌤 세 분이시니까 한 세션씩 돌아가면서 하고요. 오늘 그 KCT 세션이 1년에 한 강의가 80개에서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아마 이 윈터 코엑트에서 가장 좋았던 강의를 뽑았던 것 같아요. 오마카세 이제 앙코르 스시 같은 거죠. 이제 제일 잘했던 쌤들을 모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기대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재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안암병원의 이하준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긱스 때 했던 발표네요. 하이브리드 소라식 엔도바스큘라 에올틱 리페어라는 주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라식 엔도바스큘라 아올틱 리플레이스먼트 테바는 2005년에 FDA 승인된 이후로 계속 시행했던 시술입니다. 그래서 시술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병변이 있는 부분에 와이어 놓고 그라프트를 이렇게 삽입하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입니다. 이 테바의 인디케이션에는 이제 소라식 아올틱 애뉴리즘과 아세로클로틱 얼서나 인터미럴 헤마토마, 그 아올틱 슈도 애뉴리즘이나 다이섹션, 블런트 트라우마나 이제 아올틱 인저리 같은 경우에 시행되고, 또한 아orto 에소파지알이나 아orto 브론키알 피스툴라가 있는 경우에 테바를 시행하게 됩니다. 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엔돌릭과 스파이널 코드 익스케미아, 인펙션, 그라프트에 이동하는 병변이 생길 수가 있고, 레그 파랄라이시스에 의한 허트 어택, 스트로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테바를 어디에 위치시키냐에 따라서 이제 구획된 표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존 0부터 존 7까지. 즉 존 3 밑으로는 사실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만 조심하고 랜딩을 하면 되지만, 이 존 0부터 존 3까지의 테바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아올틱 아치에서 나가는 분지 위치에 따라서 1, 2, 3로 나눠지게 되고, 이 부분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에 있어서 이 실링존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실링존의 기준을 비교한 논문을 보시게 되면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시행했던 케이스를 기준으로 ECM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꽤 많이 많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제 랜딩존 0부터 3까지 기준을 미니멈 ECM 이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올틱 아치의 앵글에 따라 또 이제 시술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아올틱 아치의 앵글이 어큐트하게 되면 이 버드빅이라는 이 공간이 생기게 돼서 이 공간을 통해서 엔돌릭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또한 치료 방법에 의해서 조심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존 0부터 존 3까지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픈 아올틱 아치 리플레이스먼트입니다. 그래서 아올틱 아치에 있는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인조혈관을 덧대서 그 부분의 분지별로 그라프트를 대는 수술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침리 테크닉이라고 해서 아올틱 아치에 스텐트 그라프트를 대고 분지마다 각각 그라프트를 대서 피가 흐르게끔 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브랜치드 앤드 페넌스테이트 테바라고 해서 아올틱 아치에 있는 그라프트 사이에 공간을 주어서 이 사이 공간으로 그라프트를 집어넣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하이브리드 아치 리페어라고 해서 수술적인 요법과 시술적인 요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2013년도에는 이제 바바리아에서 이제 타입 1, 2, 3로 간단하게 이 부분을 나눠지게 됐는데,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브랜칭, 요 간단한 아올틱 아치에 있는 부분만 수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브랜치를 연결시켜주고, 네이티브는 잘라주는 방식이 있고,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이 존재로 있는 부분에 이제 랜딩할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 수술을 하고 그 그라프트를 집어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프로즌 엘러펀트 트렁크라고 해서 수술적인 요법을 하고 그 사이에 그라프트를 집어넣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을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나타내는 모식도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존 제로부터 각각의 병변마다 방식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즌 엘러펀트 트렁크도 이제 컨벤셔널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아오르틱 리페어의 논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오픈 서저리와 비교한 논문인데, 메타 아날리시스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하이브리드 아오르틱 아치 리페어가 오픈 서저리보다 좀 더 좋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게 되고, 이 결론을 보시게 되면 이 하이브리드 아치 리페어가 이 오픈 서저리보다 훨씬 더 컴플리케이션에서 적게 나타난다는 것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메타 아날리시스 때문에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3년 팔로우업과 5년 팔로우업이 오픈 서저리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하이브리드 그룹이 오픈 서저리 그룹보다 고연령이기 때문에 이 서바이벌 레이트가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 아날리시스에서는 이제 추후에 더 세밀화된 논문을 확인하는 게 더 좋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년도에 게재된 논문을 보시게 되면 하이브리드 아오르틱 아치 리페어의 롱텀 아웃컴을 나타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리페어 시술을 하게 되고, 이 시술에 따른 논문 결과를 보시게 되면 리인터벤션 수치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세 군을 비교했을 때 타입 1 하이브리드 아오르틱 리페어가 다른 군에 비해서 서바이벌 프로버빌리티가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마지막 표시를 보시게 되면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시행된 시술에 비해서 2013년도부터 이후에 시행된 시술이 좀 더 서바이벌 프로버빌리티가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오퍼레이터의 기술 경험치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러한 시술 석세스율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보시게 되면 하이브리드 아치 리페어의 성공률은 결국에는 이 오퍼레이터의 결과가 확실하게 완전하게 됐을 때 이런 아오르틱 이벤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서전과 인스티튜션, 결국 오퍼레이터의 경험치, 그 경험이 동반될수록 이런 성공률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입니다. 74세고 하이퍼텐션, 어브도미널 디스컴포트가 있는 환자고 트리플 A 히스토리가 있던 환자였습니다. CT를 보시게 되면 아오르틱 아뉴리즘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엔도바스큘라의 에바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하트팀에서는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서지컬을 할지 하이브리드 테바를 할지 토의를 한 결과 하이브리드 테바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디브랜칭을 한 뒤에 시술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디브랜칭을 한 이후에 NG로 보시게 되면 요 아오르틱 아치 어센딩 쪽에 피그테일로 촬영을 하게 되고, 그 위치에 맞춰서 그라프트 스텐트 38에 200, 40에 150을 삽입하였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NG를 보시게 되면 조영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서브트랙션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끝냈던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라이트 서브클라비안의 플로우가 떨어지고 어퍼 익스트리미티의 SBP가 100, 로우 익스트리미티의 SBP가 160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하고 이 테바를 다시 할지 스텐트를 인서션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환자 내려서 NGO 촬영하였습니다. NGO를 촬영한 결과 이 스텐트 그라프트 요 끝에 있는 부분이 이 수술한 부분의 한 80포인트 정도를 이제 가로막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 때문에 이제 플로우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클래스 20에서 40 스텐트 삽입하였고, 포스트 발론하고 플로우 조영제가 많이 이제 빨리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끝냈던 케이스였습니다. 결국 하이브리드 테바나 테바일 경우에는 이제 프록시말 실링의 존의 위치를 어떻게 위치하냐에 따라서 이 석세스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이브리드 아치 리페어는 이 오픈 서지컬 리페어를 할 수 있는 환자의 하이리스크 있는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대안적인 시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아오르틱 아치 리페어의 시술 성공률은 이 의사들과 수술자들의 이 경험과 그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나오신 김에 같이 디스커션 하고 들어가시죠. 예. 패널 선생님 오디언스 질문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네, 발표 잘 들었고 그때도 긱스 가서도 또 잘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또 보게 돼서 다시 리마인드하게 돼서 좋은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도 이제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시술을 하게 되면 메타아나리시스 데이터를 보면 그때도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였었는데 네네. 대표적인 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어떤 게 오픈 리페어보단 하이브리드 리페어가 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낮았는지 궁금증은 그때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발표를 하는 계기로 질문드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하이리스크 오픈 서지컬에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그 나이도 그렇고 이제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퍼레이터가 이 그라프트를 얼만큼 잘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테바 위치했을 때 랜딩 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국에는 이 랜딩 존을 어떻게 하냐 엔돌렉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엔돌렉은 거의 없지만 하이브리드 테바를 하게 되면 이제 엔돌렉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신 논문에 보면 오픈 리페어보다는 하이브리드 리페어가 약간의 오퍼레이터의 테크닉에 있던 디펜던시 할까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연도별로 아까 보시게 되면 2005년도부터 2012년도에 비해서 그 이후에 시행된 시술이 더 좋다는 결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퍼레이터의 그 경험이 많이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질문 하나만 네, 말씀드립니다. 그게 하이브리드 프로시저는 수술도 있지만 인터벤션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픈은 전체도 오픈하는 거고 환자의 어떤 그 노말인 것도 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하이브리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컴플리케이션 주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테바를 하는 이유가 오픈 서지컬 하는 환자에 있어서 위험성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건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병원에 있는데도 저도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 이하준 선생님이 저희 병원 이제 에바텍을 맡아서 하고 계신데요. 이거 이제 캣방의 선생님 처음부터 플랜 해가지고 서전하고 같이 한 게 아니라 테바를 했는데 이벤트가 생겨서 이제 서지컬 쌤한테 부탁했던 케이스인 거죠? 아니요. 결국에는 처음부터. 오픈을 하고 처음부터. 테바를 했는데 그 테바 위치가 이게 움직이면서 무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딩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점점 움직이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를 막아가지고 거기 이제 플로가 떨어져서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입니다. 캣방에서 하신 네, 거죠? 캣방에서 했습니다. 분당서울대 네, 송걸수입니다. 저도 이제 하이브리드 방에 있으면서 디브랜칭 테바를 많이 했었는데 그 서전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다 열어서 어차피 다 열어야 되거든요. 저 정도 할 거면. 근데 여는데 이걸 왜 굳이 하이브리드로 하시냐 그랬더니 아우터를 물고 펌프를 돌리는 거랑 그냥 여기만 묶어서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시술 시간도 짧아지고 해서 하이브리드 테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좀 멘트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돼서요, 선생님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 세션은 윤병원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 구로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병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은평 성모병원의 박군 선생님께서 레스큐드 타바인 타바 이 리즌트 오버 언틸 이치 오버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소개하기 전에 이 케이스와 걸맞은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야구 용어 중 블론 세이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이브 상황에서 등판한 투수가 상대팀에게 점수를 내주어 동점이나 역전을 허용하는 것을 블론 세이브라고 하는데요. 이번 케이스가 이런 블론 세이브 케이스인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케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5세 여환으로 디즈니아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폐렴 진단하에 호흡기 내과 입원한 환자로 디즈니아 워크업 중에 시행한 에코카디오그라피에서 파라독시칼 로우 플로우 시비어 AS가 확인되었습니다. 에코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밸브가 잘 움직이지 않았고요. 또 에어리어 동안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시비어 AS였고 환자의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팀 내 컨퍼런스를 통하여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KG 및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진단된 AP과 뉴모닉 인필테이션 말고는 특이사항 소개는 없었습니다. CT 분석상에서도 에올타 루트 자체에 칼슘도 적었고 앵글도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케이스다라고 생각도 하였고 잘 될 거라 생각하였는데 이제 트랜스페모랄 어프로치하게도 칼슘이 조금 있긴 했지만 루멘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스페모랄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 코로나리기 하이트도 괜찮았고 애뉴러스에 칼슘이 조금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것 또한 특별한 부분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쪽 회사에서는 좀 사이즈 차이가 있었는데 칼슘도 적고 애뉴러스 맥스 사이즈도 26이었고 SOV 다이아메타도 32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하여서 에볼롯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맥마치로 플랜을 잡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라디알 아테리로 피그테일, 그리고 메인 프로시저는 피모랄 아테리,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도 피모랄 베인을 사용하였습니다. 프리타비 CAG입니다. 타비 전 시행한 CAG에서 미드 LAD 그리고 프록시말 RCA에 마일드 디지즈가 발견되었으나 PCI를 유효하는 병변은 없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프로시저 자체는 저희가 생각한 대로 너무 술술 잘 해결됐고요. 프로시저 시작한 후 약 40분 만에 밸브를 풀어냈었고 AR 인덱스도 31로 만족스러운 수치를 넣었기 때문에 파이널 NGO를 하고 프로시저를 마무리하려고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피그테일 카테터를 제거하려고 넣은 와이어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카테터를 살짝 빼고 와이어를 당겨 보니 밸브가 와이어 힘을 받아서 마이그레이션 되었습니다. 곧바로 시행한 에올타그램에서 밸브가 완전히 애뉴러스 밖으로 빠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끝나고 밸브가 마이그레이션 되는 리스크 팩터가 무엇인가 찾아보았는데 셀프 이스펜더블 타비를 했을 때 ST 정션 하이트가 23.8mm보다 같거나 높을 때 애뉴러스 LVOT 레이쇼가 0.96보다 작으면 위험성이 높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또 LVEF가 낮은 하트페일러 환자인데 이번 케이스에선 LVEF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았고 시비어한 AR도 없었고 호리존탈 에올타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셀프 이스펜더블 탑 밸브를 사용했다는 것과 애뉴러스의 칼슘이 조금 적었던 것 부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이제 밸브 모형으로 와이어링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와이어가 스트럿에 걸렸다고 이제 큰 힘을 주진 못하지만 한쪽 스트럿을 통과한 뒤 다른 스트럿을 통과한다면 굉장히 큰 힘이 작용하여 낚싯대처럼 밸브를 당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케이스로 돌아와서 밸브 마이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중 에올타로 마이그레이션 되었을 때 환자의 바이탈을 잡은 상태로 세컨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자분의 바이탈을 유지시켜 놓고 CS 콜을 하고 세컨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세컨 밸브를 오픈하기 전에 와이어를 제거해 보아야 세컨 밸브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밸브에 걸린 와이어를 제거하려고 교수님께서 살살 당기시다가 점점 밸브는 움직이고 JR 카테터를 넣고 엑시스를 조금 바꾸니 와이어가 빠지면서 밸브가 조금 더 위로 튕겨져 올라가 살짝 회전하였습니다. 밸브가 빠지면서 어센딩 에올타로 완전히 나왔지만 여기 살짝 걸려서 에올타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피그테일 카테터를 재위치시켰고 LV에 리와이어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컨 밸브 인설션 시작하였습니다. 펄스 밸브를 지나 와이어와 카테터가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세컨 밸브를 넣을 때 펄스 밸브를 넘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와이어뿐만 아니라 카테터까지 스무스하게 LV로 진입이 되어서 당연히 센트럴라이제이션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하였지만 그때 옆에 계셨던 테크니션 선생님께서 와이어가 또다시 스트럿 사이로 들어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첫 번째 영상 보시면 이게 AL 카테터가 진입할 때 밸브가 같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도 의견 받아주셔서 리와이어링 해보자라고 하셔서 차분히 밸브를 회수하려는데 펄스 밸브가 또 따라 올라왔지만 그래도 운이 좋게 다행히
밸브 회수가 잘 되었습니다. 영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밸브가 따라 올라오면서 에올타에 인절이 주지는 않았나 하고 이제 피머랄 딜리버리 시술을 통하여 피그테일 카테터로 넣고 NGO를 해부하는데 다행히 액티브한 에올타 인절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곧바로 피그테일 카테터를 이용하여 센트럴리제이션 하였습니다. 그리고 LV2에 리와이어링을 하고 다시 세컨 밸브를 넘길 때 펄스 밸브가 잘 따라와 주면서 에올타의 알아서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스네어 카테터로 세컨 펄스 밸브를 잡고 앵커 형식으로 하지만 저희는 운이 좋게 이제 펄스 밸브가 잘 따라와 주었기 때문에 밸브를 디폴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리 obstruction이 조금 위험하였지만 플로우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NGO를 하면서 밸브를 최종적으로 임플란테이션 하였습니다. 탑이 끝나고 바로 거기서 하이브리드 방에서 바로 시행한 에코인데요. AR이나 PBL 없이 인텍트한 소견 바로 확인 가능했고요. 에올타그램을 재차 시행하였으며 RCA 플로우 확인하였고 피그텔 카테터, 와이어 모두 문제없이 제거되었으며 우측샷이 최종 영상되겠습니다. 밸브 리무브 시행 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코로나리 아테리 obstruction이었습니다. 에볼룻 밸브는 PVA를 막고자 다운월 스커트를 가지고 있고 이 케이스의 경우 퍼스트 밸브의 다운월 스커트가 코로나리 플로우 페이턴실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체이스트 페인 및 카디악 마커에 대하여 몇 미리 팔로우하였고 컴플리트 AV 블락, AR, PVL 발생 여부 역시 저희의 관심사였습니다. POD 1일차에 진행한 팔로업 TT에서 밸브 위치도 괜찮았고 노멀 레인지의 LV-EF도 확인하였으며 PVL이나 AR, RCA 테리토리 월모션 없이 인텍트한 소견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이었던 게 코로나리 플로우였는데 카디악 마커 또한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특이사항 다른 증상 없이 다른 컴플리케이션 없이 회복하여 퇴원하였고 지금은 외래 잘 다니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맨 앞서 말씀드린 블론 세이브와 연관지어 생각나는 것은 장타치고 좋아서 이제 세레머니 하다가 주루사 당하는 그런 실수를 본 헤드 플레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번 케이스가 저희가 생각한 대로 플랜대로 생각한 대로 너무나도 잘 흘러가서 마지막에 조금 집중력을 잃고 이런 본헤드 플레이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기베라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플래닝상으로 완벽한 시술은 있어도 실제로 프로시저를 하면서 완벽한 시술은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번 케이스를 계기로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프로시저를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사항 있으면 발표자에게 해주시죠. 김정웅 선생님. 저희는 이제 밸브가 이제 빠진 건 아닌데 PCI를 이제 밸브 돼 있는 환자 PCI 하면서 가이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이딩이 그 마름모골 그 형태에 들어가서 딱 박혀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고 당기다가 결국엔 가이딩까지 끊어지는 정도로 거기 완전히 패킹이 돼버렸는데 그걸 힘을 너무 주면 줄수록 그 마름모 꾸트리로 밀리면서 거기서 완전히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항상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런 디바이스 컨트롤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김수옥 쌤. 보면은 이제 지금은 와이어에 걸려서 밸브가 나온 거고 김정은 선생님 가이딩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디바이스 제거하다가 그 올리버 팁이 또 센트럴라이제이션 잘 안 되면 거기 걸려서 또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아까 NGO에서 에코 보는 장면 보니까 심장이 그때 거의 안 뛰고 있던데 그 AR 같은 것도 그때 갑자기 심해질 수도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혹시 에크모를 바로 넣어야지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사실 최종 결정은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탈은 충분히 잘 유지됐고요. 약을 줄여도 바이탈 유지될 정도로 좋았어가지고 에크모는 선택 안 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게 위에 있는 밸브가 그 다음 밸브를 넣을 수 있게 그런 모양으로 좀 위치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다음 밸브를 준비할 때도 시간이 꽤 이제 걸릴 것 같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에크모는 그 탑의할 때 항상 바로 옆에다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도 LAD에 그 정도 연세가 많으시면 스텐트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며칠 전에 딱 1년 됐는데 MI로 왔어요. 그럼 선생님 병원으로 안 가고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환자가. 그럼 LAD 인게이지는 어떻게 해요? 수술로 바로 해요? 아니면 옵션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두 번째를 또 메트로닉을 넣었어요? 메트로 벨밖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예. 이분 인게이지 못할 것 같은데, 선생님. 예. 그것도 한번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예. 그 뭐 이 케이스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사용했던 와이어가 테르모 와이어. 이 와이어가 무슨 와이어였을까요? 걸렸던 와이 네네네. 테르모 스틱. 예. 제가 이제 이 시술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얘기를 쓰는데 테르모 와이어의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구불구불하는 데까지 잘 들어간다. 잘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아예 U자 형태로 구부러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테르모 와이어의 코팅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손상을 받으면 빠지지 않는다. 우리 쉽게 뭐 펑처니들 같은 거 찔러갖고 테르모 와이어 살짝 걸리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제가 늘 이제 일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테르모 와이어 사용할 때 잘 들어간다고 계속 밀어넣고 하면 안 되고 늘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고정을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연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자 발표를 준비한 강남 아산병원 박순철입니다. 우리 서울 삼성병원의 박상문 선생님이 발표하실 거고요. TCT AP에서 발표했던 What event happened in the pyrolysis field in 2023-2024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 조영실 박상만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된 주제는 2023년에서 4년 사이에 피지올로지 필드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고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IFR이 FFR에 비해서 클리니컬 아웃컴이 인피리어하지 않다, non-inferior하다라는 여러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작년 유로 PCR에서 디파인 플레이어 5년 미드텀 팔로업 데이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탈리티에서 이제 IFR이 FFR에 비해서 인피리어하다라는 결과가 보고가 되었고요. 올해 TCT에서 이제 엔지오 드라이브드 FFR이라고 하는 QFR이 FFR과 밸리데이션한 데이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그동안 FFR과 밸리데이션했던 여러 피지올로지 인덱스들의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 데이터들이 쌓였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포스트 PCI하고 피지올로지로 우리가 그걸 옵티미제이션 할 수 있겠느냐 관련된 내용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IFR은 FFR이 넌 인베이시브 펑션 테스트를 통해서 0.80이라고 하는 베스트 컷오프를 얻은 것과 달리 FFR 0.80을 잘 서로게이팅하는 값을 찾아서 이제 그 이 IFR 스트래티지와 이제 FFR 스트래티지를 이용해서 클리니컬 임팩트를 비교한 연구가 굉장히 유명한 연구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디파인 플레어와 IFR 스웨라트입니다. 이 두 스터디는 거의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해에 거의 그 NEJM의 바로 다음에 게재될 정도로 유사성이 있는 스터디인데요. 결론부터 살펴보자면은 IFR이 FFR에 비해서 리바스쿨라리제이션 레이쇼를 낮추는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컴포짓 아웃컴에서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타겟 베슬이 한 50% 정도는 LAD였다라는 것들을 보고 2년 팔로업 역시 마찬가지로 클리니컬 아웃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5년 팔로업에서 여전히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던 IFR 스웨라트에 비해서 디파인 플레이어에서 모탈리티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IFR이 더 인피리어한 결과들을 보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느냐? 이 두 연구가 아까 쌍둥이처럼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터디 레벨 메타 애널라이시스를 보면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퍼폼이 IFR이 FFR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훨씬 더 낮았고 스텐트 사용량 역시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5년 팔로업을 봤더니 메이스, 모탈리티 모두 다 인피리어한 결과들을 보고하였고 이것들은 뭐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보면 타겟 베슬이었던 LED, 뭐 프록시말 같은 것들을 IFR이 좀 디퍼하면서 롱텀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기냐? 근원적으로 IFR과 FFR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IFR은 FFR에 비해서 아나토미컬 스테노시스가 더 클 때, 그 다음에 하이퍼레믹 스테노시스 레지스턴스가 더 클 때 컷오프를 이제 통과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즉 IFR이 시비어리티를 FFR에 비해서 덜 민감하게 보여준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마도 IFR, FFR에 비해서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퍼폼이 더 줄었던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TCT에서 이제 엔지오 드라이브드 FFR 관련한 QFR에 관련된 이제 연구들이 보고가 되었는데 엔지오 드라이브드 FFR 역시 이제 FFR을 잘 서로게이팅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테크니컬 프로세스에 따라서 뭐 여러 이름으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리의 혈류 역학을 컴퓨터로 계산을 해가지고 보여준다는 VFFR은 패스트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FFR을 잘 서로게이팅한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한 92.2%의 어큐러시가 있다. 그 다음에 머레이 롤을 이용하는 3D QFR, 우리가 뮤FR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도 한 93.2% 정도 정확성이 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QFR 역시 3D QCA와 컨트라스트의 티미 프레임 카운트를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버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FFR 0.8을 얼마나 잘 서로게이팅하느냐 92.7% 정도로 보고가 되었고 이러한 많은 이제 엔지오 드라이브드 FFR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세스나 소프트웨어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오버롤하게 보았더니 한 센시티비티와 뭐 특이도가 보통 한 90% 정도로 FFR 0.80을 잘 서로게이팅한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FFR은 잘 서로게이팅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이런 스트레치를 통해 가지고 클리니컬 임팩트가 다를 수 있겠느냐? 관련해서 이제 연구가 페이버 3로 표현될 수 있겠는데요. 먼저 페이버 3에서 QFR 전략과 엔지오 가이디드 전략을 이용해서 2년 팔로업을 해보았더니 PCI 퍼폼에서 엔지오 가이디드가 훨씬 더 많이 통계적으로 많이 PCI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스에서 3분의 1 정도 데이터를 줄이는 것들을 보고하였고요. 페이버 3 트라이얼은 이제 FFR 스트래티지와 QFR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1년 팔로업을 해봤더니 QFR이 FFR에 비해서 PCI를 더 많이 통계적으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스에서 이제 60%나 더 많이 이제 그 이벤트가 생겼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FR은 FFR에 비해서 PCI를 덜 했고요. QFR은 FFR에 비해서 PCI를 더 많이 했습니다. 즉 FFR을 잘 밸리데이션 한다고 하지만 그 수치는 이제 FFR 값에 비해서 리전을 언더에스티메이션하거나 오버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제 시비어리티의 디스크리미네이션 파워가 가장 높은 거를 FFR이라고 보고 가장 낮은 거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제 밑에 엔지오그래피 파인딩이라고 표현했을 때 아마도 넌하이퍼레미아 프레셔 레이쇼와 엔지오 드라이브드 FFR은 아마 그 사이 어디쯤인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 PCI를 우리가 피졸로지로 옵티미네이션 할 수 있겠는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현재 PCI는 뭐 여러 연구들에서 그 효능에 대해서 약간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이제 고전 커리지 트라이얼과 이제 환자 선택에 좀 문제가 있었던 이스케미아 트라이얼 어쨌거나 이제 스테이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환자에 있어서 PCI가 OMT에 비해 베네핏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 롱텀하게 또 역시
베네핏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 그다음에 FFR의 이게 PCI의 가장 좋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FFR을 이용한 PCI를 통한 CR과 엔지오그라피로 KBG를 한 것들을 이제 비교한 연구 페임3 트라이얼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PCI가 이제 FFR을 이용해서 하면 어느 정도 KBG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낼 수 있겠다. 넌 인피리어티를 확인해 보았는데 인피리어하다라는 결과들이 보고되었고 인터벤셔니스트들의 오랜 믿음이었죠. 이제 ICP 환자에 있어서 PCI가 환자의 하트 펑션을 좋게 해주고 클리니컬 아웃컴을 임프루브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도 리바이브드 BCI2 트라이얼에 있어서 이제 스페리어리티가 없었다라는 결과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ACS가 아닌 이제 환자에 있어서 PCI의 재관류 전략이 과연 이제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에 대한 근원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인터벤셔니스트들의 이제 반론도 들어봐야 되겠죠. 인터벤셔니스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PCI가 같은 PCI 아니다. 엔지오그라피 PCI가 과연 이제 리스케미아를 충분히 리졸빙 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연구에서 커리지 트라이얼, 리스케미아 트라이얼, 리바이브드 BCI2 이 스터디에 이제 인터벤션 그룹에서 인트라바스큘라 이미징을 사용했다라는 멘션이 거의 없고 서플멘터리도 찾아봤는데도 안 보여줬고요. 페임3 트라이얼에서 엔지오군은 오로지 11.7%에서만 아이브스 인트라바스큘라 이미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즉 OMD랑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KBG랑 비교를 하든지 옵티마이즈된 PCI들과 비교를 해야지 공정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인트라바스큘라 이미징을 이용한 옵티마이즈 PCI가 엔지오가이디드 PCI에 비해서 클리니컬 아웃컴을 임프루브할 수 있다라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죠. 롱리전 5년 팔로업 했을 때 더 차이가 난다라는 것. 그다음에 컴플렉스에서 카디악 데스를 인트라바스큘라 이미징이 줄여줄 수 있다. 스텐트의 MSA를 더 넓게 얻을 수 있어서 스텐트 스럼보시스를 줄여줄 수 있다. 바이퍼케이션 리전에서 메이스를 줄여줄 수 있다. 이런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PCI를 통해서 이제 인트라바스큘라 이미징의 옵티마이즈 PCI가 클리니컬 아웃컴을 임프루브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밝혀졌는데 그럼 FFR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에 관련하여 단서가 될 만한 연구가 바로 이제 플레이버 트라이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리전을 어떻게 이스케미아를 어떻게 디파인할 것이냐에 FFR PCI를 어떻게 옵티미제이션 할 것이냐의 아이브스 이 사용하는 목적에 따른 두 툴을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슈가 있던 연구이긴 한데 이 초반만 해도 이제 인터미디엇 리전에서의 디스크리미네이션 파워가 높았던 FFR이 아이브스에 비해서 수피리할 것이다라는 가설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게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부터 인트라바스큘라 이미징 PCI의 성적이 좋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블리시가 되면서 결국 가설은 FFR 가이디드가 아이브스 가이디드에 비해서 넌 인피리어할 것이다라는 이제 가설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결론부터 살펴보면 이런 크리테리아 FFR 0.80 그다음에 아이브스는 MLA가 3제곱밀리미터 이하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플락 버전이 많거나 이런 경우 인디케이션이 돼 있었고 40에서 70% 정도 인터미디엇 스테노시스들을 비교를 해보았더니 FFR 그룹이 아이브스 가이디드에 비해서 33%나 PCI 레이쇼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팔로업에서 이제 컴포지트 아웃컴이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들이고요. 서세스풀 크리테리아를 좀 봐야 되는데 아이브스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그런 크리테리아고 FFR은 이 연구에서는 앱솔루트리 포스트 FFR이 0.88 이상이거나 인스턴트 내에서의 델타 FFR 값이 적어도 0.05 미만인 것을 우리가 이제 석세스풀하다라고 표현을 하였고 잘 됐고 결국에는 이제 인터미디엇 스테노시스에 있어서 FFR 가이디드 PCI 옵티미제이션 전략이 아이브스에서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졸로지를 이용해서 PCI를 옵티미제이션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알아보기 전에 그러면 포스트 PCI FFR을 왜 측정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포스트 PCI FFR 값이 높을수록 클리니컬 아웃컴이 좋았다라는 연구들이 2016년, 17년 이미 서베일런스가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값이 높을수록 이벤트 레이쇼가 낮았다라는 것, 그리고 BMS와 DES에서 이제 포스트 PCI FFR 값은 좀 다르게 적용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까지 보고가 되었고, 이 두 개의 서베일런스는 플레이버 트라이얼의 이제 그 레퍼런스, 또 타겟 FFR의 레퍼런스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들을 따라서 우리가 포스트 PCI FFR 옵티미제이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스트 PCI를 하고 나서 FFR을 측정할 때 인스텐트에서의 프레셔 차이가 나는지, 스텐트 앞 뒤에서의 프레셔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스텐트를 넣지 않은 부분에서의 프레셔 차이가 많이 나는지 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볼론을 더하건, 아니면 스텐트 앞뒤에 스텝업이 있다 그러면 스텐트를 더한다든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면 인트라바스큘라 이미징 등을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더 했더니 뭐가 좋아졌냐, FFR 값이 높아졌다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스트래티지를 저희가 피지올로지 가이디드 인크리멘털 옵티미제이션 스트래티지 PIOS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타겟 FFR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뭘 더 좋게 했느냐, 높은 FFR 값을 컷오프 이상으로 놀리는 그런 역할보다는 낮은 FFR 값을 0.8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효과가,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이고, 현재 이제 포스트 PCI FFR 관련한 이제 여러 연구들에서 저희가 세컨 제너레이션 DES9만 이제 따로 따서 봤더니 우리가 얘기하는 정확한 포스트 PCI의 뭐 컷오프 밸류가 얼마 있느냐, 이제 연구마다 이제 컨트로버시가 좀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달성하거나 달성하지 않은 것들의 메이스 차이, 뭐 하드 엔드 포인트 이런 것들은 좋게 만들어준다, 그렇지 않다라는 뭐 이제 논쟁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모든 스터디에서 FFR 값이 높을수록 타겟 패스 페일러는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포스트 PCI를 통한 포스트 PCI에 있어서 이제 피지올로지를 통한 옵티미제이션의 컨센서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스트 컷오프는 논쟁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포스트 PCI를 하고 프리 PCI보다 0.18 정도의 FFR 값을 초과하는 FFR 값의 상승이 있든지, 아니면 프리 FFR에 비해서 15% 이상의 증가하는 이제 FFR 값을 얻을 수 있든지, 그다음에 인스텐트에서는 0.04의 델타 프레셔만 차이가 나야 된다. 이거는 이제 아이부스의 옵티미제이션들과 비교를 해봤더니 이 정도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 그다음에 스텐트를 넣지 않은 부분에서의 프레셔의 스텝업은 10mm 1cm당 0.017 미만으로 증가해야 된다. 이런 것들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피지올로지로 PCI를 옵티미제이션 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저희가 FFR과 관련한 많은 밸리데이션했던 이제 인덱스들과 FFR의 이제 근원적인 차이를 알아야지 저희가 그 디스코던스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시비어리티의 디스크리미네이션 파워가 이제 FFR이 제일 높고 엔조가가 제일 낮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다른 이제 밸리데이션했던 그런 것 인덱스들이 이제 FFR보다 좀 좋은 데이터들을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포스트 PCI를 하고서 피지올로지를 하는 것들로 클리니컬 리바스큘라리제이션 옵티미제이션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PIOS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 PIOS는 낮은 FFR 값을 0.8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포스트 PCI 낮은 FFR 값은 타겟 패스 페일러의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24년 피지올로지에 대해서 발표 서머리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디언스 및 패널에서 질문 및 뭐 코멘트 달아주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사실 경험적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포스트 PCI FFR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의료원에서 경험적으로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뭐 0.80 아니면 아까 나온 0.88 그 이하로 나왔을 때
뭐 아까 PIOS 설명해 주셨듯이 그 다음에 뭐 어지먼트 본을 더 했다거나 아니면 앞뒤 스텐트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더 많이 났다든지 이제 그 다음 조치를 했을 때 실제로 FFR이 많이 올라가나요? 어떤가요, 선생님? 네, 이게 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긴 한데 포스트 PCI FFR 측정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 값이 높지 않고요. 저희가 더 이제 포스트 PCI FFR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스텝업 그라디언트를 더 하고 그래주얼 스텝업이다라고 하면 솔직히 더 해드릴 건 없고요. 만약에 스텝업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PCI를 조금 더 한다, PIOS를 더 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FFR 값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더 높은 FFR 값을 얻는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예,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남 페브런트 병원 신영학입니다. 뭐 같은 맥락의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발표해 주신 것 중에 보면 베어메탈 스텐트하고 드럭 스텐트하고 그 포스트 프로시저 후에 그 FFR 값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리면 만약에 베어메탈 스텐트와 드럭 스텐트와 드럭 벌룬을 각각 썼을 때 그 포스트 프로시저 후에 FFR 값은 어떻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D12를 바르고 나서의 포스트 피지올로지 값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측정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드럭 벌룬의 이제 석세스풀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루멘이 어느 정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타입 B 이하 정도의 이제 다이섹션은 이제 어쨌거나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의 피지올로지 값이 정확하다라고 표현하기가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D12를 하고 피지올로지를 측정하는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전에 신용학 선생님이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그러면 그 지금 피지올로직하게 잘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DES하고 BMS에서 FFR 차이점을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가장 큰 키포인트 무엇을 그러니까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가 이제 뭐 BMS 시절에 이제 인터벤션을 아주 많이 했던 경험은 없어가지고 하지만 이제 적어도 이제 BMS가 들어갔다 그 시절에는 이제 다른 옵션이 없었고 이제 포바 다음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 BMS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BMS를 넣고 나서 뭐 지금 DES랑의 뭐 가장 큰 물리적인 차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도 스텐트 스트럿이나 이제 물리적인 차이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위에 솔직히 다른 코로나리 헤모다이나믹이 변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트는 전혀 상관없죠, 선생님. 베어 메탈이 됐든 DES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혈관 자체에 전체 디퓨저니스가 있느냐, 포칼하냐. 그래서 풀백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쟀더니 여기는 치료했지만 나머지 병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거기 DCB를 하든 BMS를 하든 여기 값은 델타 차이일 뿐이지 결국 포스트 PCI FFR 데이터는 혈관 전체가 다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포스트 디퓨전 리전 선생님 해보시면 0.80이 안 나오는 값도 있어요. 그럼 그걸 믿지 않을 거냐? 그건 나머지 디퓨저니스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칼한 거는 포스트 PCI 값이 잘 나옵니다. 코기만 치료하고 나머지 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음 버전에서 나오는 게 풀백 프레셔 그랜트를 재는 기능이 탑재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기왕 제가 얘기한 김에 그 너인벤시브의 선생님 이스키미 트라이얼로 공격하잖아요. 그 죽고 사는 거에 상관없는데 인터벤션 선생님도 아이브스 보고 70%의 스탠트 막는다고 얘기하는데 스웨디어트나 이거 벌어진 것도 하이퍼레미아 하면서 벌어졌어요. 그러면 FFR이 파지티브가 나온 거는 저희가 뭐 길티를 안 느끼는데 미스매치 됐을 때 IFR이 파지티브가 나오죠. FFR은 네거티브가 나오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게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OCT나 아이브스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피지올로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걸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제 뭐 디스코던트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도 맞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FFR이 포지티브인데 IFR이 네거티브인 경우보다는 IFR이 포지티브인데 FFR 네거티브인 경우가 한 2배 정도 많고, 그 디스코던트의 레이쇼는 스터디마다 다르지만 한 10% 좀 안 되는 것들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연구들에서 결국에 하고 있는 얘기는 FFR 값이 포지티브고 IFR 값이 네거티브다. 근데 뭐 FFR 값이 포지티브라고 IFR 값이 포지티브인데 한 0.90 정도 나왔는데 FFR 값이 0.75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들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값 중에 하나라도 네거티브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그 리전을 디퍼하라. 그런 것들이 둘 다 네거티브인 것들과 이제 롱텀하게 팔로우업 해보면 5년 정도 팔로우업 해보면 차이가 없었다. 대신에 둘 다 포지티브인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하나라도 네거티브인 것들은 더 좋은 예우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페이션트 오리엔테이션 이제 컴포짓 아웃컴에서는 그런데 베슬단이 보코를 봤더니 7년 정도 이제 지나면은 디스코던트가 있던 것들도 둘 다 네거티브인 것들보다 결국에는 클리니컬 아웃컴이 나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더 믿을 거냐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텀에서 FFR이 IFR에서 좋은 결과들을 보고했습니다. IFR 값을 믿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넌 하이퍼레미아를 아니요, FFR을. 그리고 이 질문이 제 질문이었어요, 선생님. 스웨디아트 같은 경우는 스웨덴 사람 그 나라 세 나라를 가지고 한 거니까 인종도 비슷하지만 디파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하이퍼레미아를 하고 안 하고 하게 되면은 토우가 바뀌거든요. 하이퍼레미아를 했을 때 노치가 없어지면서 변화가 아까 말한 센시티브가 생기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포지티브 나왔다는 거는 뭐 결국은 데이터지만 그 경계에 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디퍼하는 게 디시전하는 상황에서 맞느냐라는 게 이제 그 FFR 피지올로지 하는 선생님들이 어떤 그 캣방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그걸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이주명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IFR이 이제 포지티브가 나오는데 FFR 네거티브 나오면 이런 사람들을 스텐트를 예를 들면 프록시마 LED 한다. 그러면 어떤 걸 믿고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런 아마 이 인터벤션 할 때는 심텀이 있으면 아밀로이시스 같은 환자들이 올 수 있다. 그런 환자들이 오면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고 사망률이 높은데 그 환자들은 마이쿠라 베슬에 디스펑션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베이스라인을 쟀을 때는 IFR이 높게, 그러니까 0.89 미만으로 나오지만 FFR은 네거티브가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스텐트를 해버리면 사망률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또 마이크로 베슬의 그 디스펑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젊은 남자의 등치가 좋고 담배 흡연하고 당뇨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해보면 FFR은 네거티브 나오거든요. 그럼 이주명 교수는 그런 환자들은 일단 체중을 10kg 빼고 담배 끊고 외를 와라. 그러면 심텀이 확실히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을 인터벤션 하면서 뭐 예후가 좋지 않을 환자를 미리 스텐트를 넣어서 염증 반응이 많고 이런 환자들이 스텐트 스럼보스가 옳고 그래서 사망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그 IFR에 그 네거티브 되는데 좀 기여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이슈는 저녁 식사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연재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이동준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앙코르 때 하셨던 강의죠. 예, Which Physiology Modalities Most Accurate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합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지용실 이동준이고요. 그 라이브 케이스 네 번째로 했던 구봉공 교수님 케이스 그대로 가져와 봤고요. 사실 결론은 아니지만 제가 이 케이스 할 땐 퇴근을 해가지고 케이스를 보지 못했고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보고 다시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구봉공 교수님 케이스였고 뭐 UFR, CTFFR, QFR 전부 다 현장에서 측정을 했던 케이스로 FFR 대비 나머지 앞서서 박상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QFR, UFR의 그 센시티비티가 얼마나 정확하냐를 가지고 그 라이브를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일단
환자는 69세 여자 환자고 디스릴만 있고 하이퍼텐션 있고 나머지 기저 질환 없던 환자입니다. 뭐 EKG도 특이 사항 없었고 뭐 TG 콜레스테롤 뭐 조금 높지만 약으로 조절 충분히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보면 심텀 스코어만 보면 뭐 2점 혹은 3점을 줄 수 있고 CAD 리스크 팩터는 디스릴미리랑 하이퍼텐션 두 개를 줄 수 있어서 임상적으로 6에서 14% 정도의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다음엔 어떤 스트레이지를 가져가야 될 것이냐를 이제 질문을 하는데 뭐 저희가 알다시피 클래스 1A로 CT를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서 CT 엔지오그래피 시행했고 CT 엔지오그래피상 프록시말 레이디에 칼슘을 동반한 파인딩은 50에서 60% 정도의 스테노시스를 주었는데 뭐 사실 이거는 CT를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지만 저는 이 CT만 보면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도 스테노시스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엔지오를 시행해 볼 수 있던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리스크 팩터가 6에서 14%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엔지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기 위해서 많은 스터디를 같이 동반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CAD 라드 포인트 3점이고 펑셔널리 액셉턴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뭐 4점 이상은 당연히 엔지오를 그냥 고민 없이 하겠지만 3점의 경계선상에 있을 때는 뭐 아까 박상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CT-FFR이나 CT-VFR을 먼저 측정을 해서 우리가 인베이시브 테스트를 하지 않고 넌 인베이시브 테스트만 가지고 이 환자를 디퍼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라이브를 진행한 케이스라서 일단 CT-FFR은 노벨 커플링 메소드라는 물리학적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3D 모델을 만들어서 CT를 입혀서 CT를 이 소프트웨어에 넣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에서 3D 렌더링을 하고 3D 렌더링으로 구상된 그 이미지를 가지고 가상의 FFR 값을 측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게 이제 뮤 FFR인데 CT FFR은 보통 10에서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노벨 커플링 메소드라는 것 자체가 3D 렌더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뮤 FFR은 그거보다 한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당연히 메소드 방법이 다르고 그 MPR 이미지만 따가지고 FFR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CT FFR보다 좋은 점은 그 MPR 이미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MPR 이미지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스텐트의 랭스, 그다음에 뭐 베슬의 다이아메터 등을 저희가 인베이시브 테스트가 없이도 알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심턴 스코어 2점에서 3점이고 그다음에 리스크 팩터 6에서 14%고 그다음에 CT 스테노시스 5에서 60%의 파인딩이 나왔고 트레드밀 테스트 진행했는데 이키보칼 그냥 파지티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테이지 2에서 뭐 파지티브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트레드밀 테스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엔지오를 시행할 때 엔지오를 시행해서 그 앞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오갔지만 어떤 게 좋으냐, 뭐 페이버 오브 트라이어, 페이버 투 차이나를 보면 QCA보다 QFR이 훨씬 민감도가 좋고 그다음에 QFR이 그냥 저희가 눈으로 보는 엔지오그래피 가이드보다 FFR 0.8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것이 이제 그렇다면 엔지오를 했다면 이 환자에게 엔지오를 가지고 어떤 FFR 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느냐를 또 측정을 하면 엔지오 가이디드 뮤FR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엔지오 가이디드 뮤FR은 뭐 QFR이라는 그 디바이스보다 더 빠르게 측정할 수 있고 QFR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각도 30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두 가지의 각도를 가지고 엔지오를 기반하여 FFR을 측정하는 것임에 비해서 뮤레이 FFR 엔지오 가이드는 한 각도, 그러니까 엔지오 영상 하나만 얻어낼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결국은 FFR 값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케이스 라이브 한 거를 보고 영상을 땄는데 뭐 RCA 뭐 특별한 소견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레프트도 봤는데 저는 CT에서 왜 그렇게 보였을지 모를 정도로 노멀 코로나리 아테리라고 판단을 했고 이 노멀 코로나리 아테리에서 과연 FFR 값이 떨어질까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아이브스까지 본 결과 프록시말 LAD에 보면 6시에서 9시 방향으로 칼슘을 동반하는 리전이 좀 있었고 레프트 메인 오스 LAD에서 레프트 메인으로 나가는 오스가 어보이드하게 좀 그러니까 서큘라리가 아니라 어보이드 서큘라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FFR 값이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 이 환자의 결론 케이스 서머리를 보시면 뭐 심턴 스코어 2에서 3점이었고 리스크 팩터 6에서 14%, CT 파인딩 5에서 60%였고 그 엔주를 시행하기 전에 했던 CT-FFR에서 0.79, 뮤FR에서 0.83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환자의 NGO를 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 CT-FFR에서 0.79로 포지티브가 나왔고 뮤FFR에서 0.83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CT 파인딩의 5에서 60%의 칼슘을 동반한 리전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 환자는 엔지오를 시행하셨고 엔지오 가이드상 FFR은 0.88, 그다음에 아이부스 가이드에서 MLA 6.24로 뭐 기분 좋게 디퍼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앙코르 때 구 교수님이 하셨던 네 번째 케이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그 라이브 할 때 퇴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먼저 부럽고요. 그 실제로 지금 보여주셨던 저 장비들을 실제 프랙티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라이브 때문에 다 갖고 오게 된 저희 건가요? QFR만 그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뭐 UFR 같은 경우는 라이브를 위해서 들어왔던 장비입니다. 그럼 그게 실제로 병원 그 수가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회사는 또 그 수가를 어떻게 가져? 저희 QFR 신의료가 나와서 신의료 진행하려고 하는데 병원 내규상 그 QFR 소프트웨어를 데모를 하든지 뭐 무상임대라면 신의료 수가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단가 계약 진행 중이고 단가 계약 진행하면 신의료 수가 만들어서 그 신의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대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신의료 수가 만들고 그 소프트웨어는 그 옵션을 주더라고요. 케이스마다 뭐 차지하는 경우 케이스도 있고 아예 뭐 1년 단위로 계약도 하기로 하고 저희는 이제 케이스 단위로 해서 받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하지만 구 교수님께서는 어떤 장비가 가장 어큐러시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구 교수님은 엔지오 가이드 PCR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네, 선생님. 이건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왜 UFFR이란 걸 써요? 지금 저기 나온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이거를 U라 읽어요? 뮤레이 베이스드. 뮤. 네. 네, 이게 선생님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게 뭐냐면 벌러러비티를 알 수는 없잖아요. 물론 CT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럼 만약에 선생님 지금 케이스는 거의 노말에 가까운 NGO였지만 모더레이터인데 CFR이 지금 좀 아까 1.9였거든요. 그럼 마이크로바스큘라나 이런 걸 다 지금 평가하셨는데 그러면은 벌러러비티를 배제하고 뭐 프리벤트 트라이얼은 또 반대의 결과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다 배제한 상황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를 받아들이는 걸로 프로시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큐러시 면에서 그런 건 다 배제하고 펑셔널리 다 배제하고 아나토미컬하게 버추얼로 나오는 값을 코일레이션, 밸리데이션 시켜서 프로시저를 한다라는 게 되겠죠. 뭐 사실 그런 케이스가 조금은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터디를 하려고 하거나 이제 그래서 프랙티스에 적용하기 위한 단계일 수는 있지만 그게 실제 리얼 프랙티스 하기는 또 사실은 이 위크 포인트가 많잖아요. 네. 지금 케이스는 딱 디퍼하는 케이스지만 이제 그 경계에 있는 환자들 그거는 사실 100% 알긴 좀 어려운 그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연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저도 피지올로지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러닝 커브도 길고 사실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고 물리학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나온 피지올로지의 단계들, 그러니까 넌 인베이시브 테스트로만 디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인간이 과연 기계를 얼마나 믿고 얼마나 많이 물리학적으로 발전을 해갈 수 있느냐가 먼저 동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의학을 입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선생님? 주제의 결론이? 저는 그래도 FFR 값을 믿으며 네, 박성만 쌤 FFR, 네. FFR CT가 아니고 네. FFR. 이거 인베이시브 테스트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CT-FFR이나 뮤-FFR이 이제 경계 보드란에 있는데 환자가 심통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드밀 테스트를 했는데 포지티브예요. 이 환자를 관가할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이게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도 이슈 선생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슈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가 이제 선생님이 질문해 주신 거에 뭐 조그마한 답이 되실 수 있겠지만 CT에서도 뭐 보더라인이었고 FFR, 그러니까 CT-FFR, VFR도 다 보더라인에서 네거티브 포지티브를 결정했고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심텀이 있었기 때문에 엔조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환자의 심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선생님들도 생각하시고 그 FFR 하고 뭘 해도 환자 심통이 계속 있거나 저기 하게 되면 PCI를 해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좀 조금 생뚱맞긴 한데 환자분 TMT 결과는 어떻게 나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스테이지 2에서 프로벌블리 포지티브 나왔어요. 그럼 TMT하고 우리가 FFR하고 컨비네이션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결과치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TMT 같은 건 사람 신체의 개인적인 능력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스케미아가 있더라도 밸런스드 3베슬 디지즈를 가진 환자가 TMT 네거티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TMT만 가지고 FFR이랑 베리에이션 난다는 거는 조금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분 CT에서 보면 칼슘은 그냥 우리가 보기엔 슈퍼피셜 칼슘이기보다는 그냥 딥칼슘처럼 보이거든요. 아이부트상에서도 안쪽에 칼슘이 뭐 투명하게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결과를 보면 CT를 보고 엔조라고 FFR하고 다 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FFR을 우리가 TMT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환자를 갖다가 엔조 당연히 스테이지 2에서 포지티브가 나오면 당연히 엔조 하죠. 저희 마찬가지 결과일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네. 뭐 여담이고요. 저희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이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예전에 저희가 케이스가 끝나고 나서 이 혈관 엔지오를 하시면 심장 혈관에 대한 최종 검사라서 뭐 안심하셔도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더니 옆에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살륨 트레이드밀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 것과 환자의 증상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엔지오가 정상이라고 해서 그 환자가 병이 없냐 있냐 없냐는 걸 100% 그걸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캐스랩에 있기 때문에 엔지오에 대한 뭔가 경험치와 그런 것들이 많고 어쩌면 마음속으로 또 신봉하는 그런 검사일지 모르지만 살륨도 살륨 나름대로의 그런 결과값과 그런 엔지오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트레이드밀 여러 가지를 다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 엔지오만 노말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라는 걸 그때 좀 느껴서 혹시 상황이 이런 걸 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게 선택의 조건이 많은 거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되게 단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아직 연구 단계인 거라 앞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들도 꽤 있어서 장기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사 목적을 좀 정확히 알고 이제 이런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뭐 트레드밀 테스트, 살륨 뭐 이런 거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피지올로지 스터디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 사장되고 한두 개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다들 관심 있게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세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